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은 두 가지의 키워드를 다룰 것인데요. 첫 번째는 포커스 온 폼.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풋 프로세싱.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깊이 있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이거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신 분들도 없으셔야 될 텐데,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다뤄볼 것입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쉽고요. 하나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용 영어 교육론 개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양이 많아서 어려운 거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포커스 온 폼이죠. 포커스 온 폼은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라는 접근법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 온 폼즈, 스트럭처럴리즘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룰 수 있는 모든 문법을 다뤄야 된다. 혹은 뭐 문법에 최대한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요게 이제 크라셴의 모니터리 하프테시스가 등장하면서 포커스 온 미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 실제로 언어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닝에 초점을 둔 어퀴지션 방식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영향을 주지, 어떤 포럼적인 지식에 대한 러닝으로 포럼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닝 중심으로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 라는 포커스 온 미닝이 등장을 합니다. 요거랑 맞물려서 등장한 것이 이제 CLT죠. 미닝을 중심으로 가르치려면 실제로 대화하는 장면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화하는 장면을 다루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CLT가 초기의 CLT랑 이 포커스 온 미닝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써보니까 학생들이 플루언트하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 어큐러시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말하는 거나 글을 쓰는 거를 보면 나름대로 유창하기는 한데 에러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포커스 온 폼이라는 패러다임이 등장을 한 것이죠. 롱이라는 대학자가 이 포커스 온 폼을 주창하였고요. 그래서 포커스 온 폼은 어, 이름에 폼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폼만을 다루겠다.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그 미닝 중심에서 미닝 중심에서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에러나 교사가 생각하기에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에러,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것이 포커스 온 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록 미닝과 폼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미닝과 폼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 이름의 포커스 온 폼이기는 하지만 미닝 중심의 활동일 수밖에 없어요. 미닝 중심의 활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맥락 자체가 미닝 포커스드 된 미닝 포커스된 활동 안에서 링귀스틱 피처에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미닝 중심의 활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대화하는 맥락이라든지 태스크를 푸는 맥락에서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에러나 교사가 생각하기에 뭐 고쳐줘야겠다 싶은 에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커스 온 폼이라고 한다. 괜찮으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요. 그 포커스 온 폼의 활동의 예시로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다이얼로그라는 활동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스웨인이 제시를 한 학습 방법이죠. 어떤 문법을 사용하는 태스크를 제공을 하고요. 이 태스크를 영어로 팀과 대화하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당연히 그 미닝 네고시에이션이 있어서 그 미닝에 당연히 주의가 가겠죠. 그런데 폼을 다루는 활동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폼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미닝과 폼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미닝 중심으로 대화를 하면서 폼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커스 온 폼의 그 예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괜찮으시죠? 그 포커스 온 폼이 항상 제가 조금 설명을 모호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하면 포커스 온 폼이 항상 교사가 생각하기에 에러가 되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요거는 또 아니고 그냥 미닝 중심으로 폼을 다루는 활동, 미닝 속에서 학생들이 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콜라보레이티브 다이얼로그라는 활동도 뭐 제가 저번에는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지금도 넘어가도 괜찮은 개념이긴 하지만 포커스 온 폼 활동의 예시로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a conversation between runners in which they work together to solve a problem while the focus is on the task, meaning simultaneously they can draw their attention to form and meaning 두 가지 다의 중시를 기울일 수 있다. 그래서 랭귀지 유즈와 미닝과 미닝 네고시에이션과 랭귀지 러닝, 폼에 대한 랭귀지 러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FFI, Form Focused Instruc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것 자체가 빈칸으로 나올 확률은 없고요. 없고요. 낮고요. 낮고요. 요게 한번 기출로 나왔는데 이제 나왔나?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어, 나왔나? 까먹었어요. 요거 자체가 빈칸으로 나올 확률이나 요거 자체만을 다룰 확률은 좀 낮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다룬다고 해도 explicit FFI는 요런 활동이고 implicit FFI는 요런 활동이다. 이렇게 지문을 줄 테니까 뭐 굳이 이거를 딸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Home focused instruction이라는 것은 any pedagogical report which is used to draw the learner's attention to language form either implicitly or explicitly. 뭐 영어를 보면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문법을 가르치는 활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mplicit, explicit FFI와 implicit FFI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explicit FFI, explicit teaching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중심적으로 학생들한테 대놓고 어떠한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것, 뭐 아니면 explicit하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implicit한 활동이라고 치면 어떤 주변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정의가 FFI에서도 뭐 안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implicit, explicit의 구분이 FFI에서 있다고 할 때는 어떤 논리지를 가져가느냐, 결과로 가져가는 논리지가 무엇이냐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놓고 가르치냐, 아니면 주변적으로 습득하게 되냐,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떤 논리지를 가져가느냐, 요거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사실, explicit을 외우시면 implicit은 반대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고요. explicit이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explicit FFI가 뭐냐면, 어, explicit explanation using meta language which enables learning declarative knowledge. 이 explicit FFI는 declarative knowledge를 습득을 하는데요. 메타링귀스틱 그 declarative knowledge는 메타링귀스틱 룰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어떤 문법 규칙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 내린다. 혹은 문법 규칙을 발견한다. 혹은 뭐 문법 규칙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법 규칙을 수정한다. 자신의 문법 규칙에 관한 활동이 explicit FFI가 됩니다. 이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쓸 수는 없어도 내가 규칙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형은 동사 뒤에 ed를 붙인다. 이거를 내가 아주 플루언트하고 그 오토매틱하게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문장을 보면 이거 과거형 뒤에 yesterday가 있으니까 이거는 과거형이구나. 과거형이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래. 뒤에다가 ed를 붙이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조금 삐걱삐걱거리면서 그 룰을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룰을 말을 할 수는 있죠. 선언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explicit FFI는 메타링귀스틱 룰을 습득하거나 메타링귀스틱 룰에 대한 활동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declarative knowledge를 습득하게 된다. 요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기보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쉬워요. 반대로 implicit FFI 같은 경우는 declarative가 아니라 procedural knowledge를 습득하고 혹은 뭐 이렇게 explicit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중간에 인시덴털하게 그 픽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explicit은 룰을 뭐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implicit은 procedural knowledge, 실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내용에 꽂힌 input processing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그 책을 여러 번 원서를 뭐 이것저것 기울이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은 이 동영상을 안 보실 것 같은데, 분이 있다면 아니면 뭐 학부에서 이런 구분을, 이런 표가 있는 거를 한 번쯤 보셨을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한 이 정도가 임플리짓과 익스플리짓의 구분이죠. 이런 표를 보셨을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표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법 활동에 input enhancement, flood processing, CR, garden patterning 이러한 활동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이 표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이 표만을 보시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 시작을 해봅시다. input processing을 그, 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재밌는 개념이에요. 재밌는 개념이고, 어, 제 생각에, 이게 뭐가 재밌겠냐면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미닝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뭐 문법을 습득해야 한다. 아니면 뭐 문법을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한 줄로 정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문법을 잘 습득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연관된 활동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면 이 인풋 프로세싱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풋 프로세싱은 말 그대로 인풋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인풋에 대한 처리, 입력에 대한 처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입력에 대한 처리가 우리는 말할래. 그 입력에 대한 처리는 인간은 limited cognitive capacity를 가지고 있어요. A major problem in acquisition might be the way in which learners process input. 어, 언어 습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인풋을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인풋을 처리하는 과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When learners encounter the input, they have limited cognitive capacity, so they selectively attend to input. 사람들이 제한된 인지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의를 셀렉티브하게 기울이다. 주의를 선택적으로 기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혹은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좀 탈진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limited cognitive capacity 말 그대로 뭐 쉽게 말하면 작업 기억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작업 기억의 용량이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막 무제한으로 막 모든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딱 고정된 작업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정된 작업 기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강의를 너무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거를 너무 오랫동안 듣거나 아니면 뭐 도서관에 한 7시간 동안 앉아 있거나 그러면 허리가 먼저 나가겠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머리도 핑핑 돌고 그다음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업 기억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효율적으로. 이거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율적으로 쓰려면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아니죠.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중요한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겠죠. 셀렉티브 리스닝이라든지, 셀렉티브 뭐 리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미닝풀 하겠죠. 미닝풀. 미닝 우리는 미닝풀한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부분에만. 혹은 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의미를 가진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인풋을 처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언어 습득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허허, 신기하죠? 뒷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처리하는 이 프로세싱 과정은 이렇게 P1과 P2로 P1이 이렇게 있고 P2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P1이 먼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P2가 적용이 되고요. P1도 그 알파벳이 있잖아요. A, B, C, D, E, F. P2에도 A, B, C 이런 식으로 A가 먼저 적용이 되는 뭐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를 이제 만패튼이라는 사람이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더라. 첫 번째, 폼보다는 미닝의 주의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폼은 거의 의미가 아니 폼에 무조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폼보다는 미닝이 좀 더 의미가 많잖아요. 어, 폼보다는 좀 더 미닝의 의미가 많고 왜 우리 텔레그래픽 스피치라고 얘기를 하죠? 텔레그래픽 스피치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그 뭐냐 펑션 워드나 폼적인 측면을 조금 낮추고 미닝 혹은 뭐 렉시컬 워드 이런 것들만을 다뤄도 미닝적인 측면 미닝을 가지고 있는 단어만으로도 우리가 애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폼보다는 미닝에 더 초점이 맞춰서 그 의사소통을 한다. 혹은 뭐 인풋을 처리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라메리컬 폼보다는 렉시컬 아이템에 좀 더 초점이 간다. 위에서 한 말과 비슷한 말이죠. 미닝, 의미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폼보다는 단어의 렉시컬 워즈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다음으로 폼에 주의를 기울일 때도 redundant meaningful grammatical 폼보다는 non-redundant meaningful 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redundant는 두 번 나오냐 나오지 않냐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이제 운 좋게 그 임용고시에 붙어서 그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학생들한테 ED 폼을 가르쳐야 되는데 모든 예문을 이제 ED로 줬어요. 모두 다. 한 100개를 ED로 줬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ED에 집중을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폼이 ED라면 오히려 ED 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중간중간마다 현재형 하나씩 넣어줘야 이거는 이, 아, 왜 이즈를 썼니 내가? 아무튼 뭐 중간중간마다 현재형 하나씩 넣어줘야 이거는 이렇게 다루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반복되고 너무 많이 나오는 리던던트한 것보다는 논 리던던트 폼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다음에 D 논 미닝풀 폼보다는 미닝풀 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E 그런 걸 할 때는 프로세싱 리소스가 남아 있어야 된다. F 요거가 조금 재밌어요. 센텐스 이니셜 포지션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지막으로 센터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면 I, like, on, apple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요. 당연히 on은 빠지겠죠. 왜냐하면 on보다는 grammatical 의미가 없는 쪽보다는 의미가 있는 쪽에 주의를 기울이니까 이 문장을 보면 I를 먼저 그 다음에 apple을 먼저 그 다음에 like를 먼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읽는다는 거예요.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런 프로세싱 그 본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 처리 본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 기억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보고자 이런 방식을 배우게 된 겁니다. 미닝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읽는. 괜찮으시죠? 좋아요. 그 다음에 P2를 봅시다. P2는 보통 처음 나오는 명사나 대명사를 서브젝트나 에이전트로 취급을 하는데 어순에서 처음 나오는 거를 주격을 가진다. 뭐 아니면 행동하는 주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A. Runners may rely on lexical semantics instead of word order. 어휘의 의미적 부분에 초점을 기울일 수도 있고 B. Runners may rely on event probability. 의미가 가능한지 여부에 초점을 기울일 수 있다. 이거를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묶을 수 있는 예시가 있어요. 뭐냐면 The cake eats him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The cake eats him이에요. 저 문장 잘못 쓴 거 아니에요? The cake is him. 이런 문장을 보면요. 어색하죠. 이게 어색한 이유는 이벤트 프로버빌리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가능하지 않죠. 케이크가 어떻게 사람을 먹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조금 하는 잠깐 멈췄다가 문법은 맞지. 그래서 이거를 정문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미 이해되시죠? 케이크가 사람을 먹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미적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때 케이크가 사람을 먹는다. 의미적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거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나 뭐 성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가 발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문법을 문법 그 자체로서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문장에서 이것이 정문인지 비문인지를 문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메타 링귀스틱 어웨어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기에 이 문장을 보면 잠깐 멈칫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문인지 비문인지를 파악할 수는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칫하는 이유는 의미적 부분에 초점을 먼저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미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멈칫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요. 뭐가 재밌겠냐면은 그 이렇게 인지가 발달하지 않은 메타코니티브 어웨어니스가 아니 메타링귀스틱 어웨어니스가 발달하지 않은 어린아이들 뭐 3살, 3살, 언더 3살 이런 친구들은요. 이 문장을 보면요. 비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케이크가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성대모사 안 하고 어떻게 케이크가 남자를 먹냐? 이렇게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밌죠? 재미없지. 그래. C. contextual constraint가 있어서 첫 번째 명사가 주어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냐면 백설공주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백설공주 프린세스가 프린세스가 에이전트죠. 근데 갑자기 펜 어디 갔니? The cake 아니 the apple was eaten by the princess by the princess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백설공주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contextual constraint로 백설공주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백설공주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the apple이 갑자기 나오면 요거는 주어가 아니라 먹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래요. 반페튼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프로세싱 본능들을 보았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닝에 초점을 맞추고 미닝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뭐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중요한 부분에는 보통은 폼이 포함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문장을 읽을 때도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읽고 그다음에 의미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주어를 취급할 때 의미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좋아요. 그래요. 그런 건 뭐 좋겠죠.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문법을 습득하는데 이런 프로세싱 스트레이티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이 좋으신 분들은 이미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세싱 본능, 정보 처리 본능 자체가 폼을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정보 처리 자체가 폼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문법을 습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He walked in the forest yesterday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He walked in the forest yesterday. 그러면 프로세싱 순서대로 한번 보면요. 폼보다는 일단 미닝에 그 다음에 렉시컬 워드들에 초점이 가겠죠. 아마 이 D를 못 볼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아기에서부터 어린 아이일 때부터 언어를 습득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우리는 당연히 이디를 파악을 할 수 있지만요. 인도 못 볼 가능성이 있죠. 못 노티스할 가능성이 있죠. 더도 사실 못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yesterday. 그래서 he walked forest yesterday.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중요한 것들만 남겨놓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순으로 어떤 순서대로 글을 읽게 되냐면 he yesterday walk forest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읽게 될 거예요. He yesterday walk forest. 자, 그러면 ED가 있다 칩시다. 그래, 뭐 ED 살아있어라. ED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서대로 인풋을 프로세싱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처음 읽는 것들, 그 다음에 읽는 거, 마지막으로 읽는 거 이런 순으로 프로세싱을 하겠죠. 의미를 프로세싱을 하겠죠. 그래서
he yesterday worked forest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게 될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yesterday예요. yesterday. 애들한테 과거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과거형을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인데 학생들이 yesterday만 보면 굳이 yesterday를 보면 이거는 어제라는 뜻이니까 굳이 ed에 초점을 기울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제 간다 숲이니까 어제니까 그냥 과거형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yesterday라는 컨텍스트가 너무 강력해서 굳이 ed가 과거임을 나타내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이 문장 자체를 과거형이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ed라는 폼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언제 붙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겠죠. 애초에 노티스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같은 과거형을 나타내는데 같은 과거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ed라는 Q와 yesterday라는 Q가 있는데 같은 과거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ed라는 Q와 yesterday라는 Q가 있는데 yesterday가 먼저 프로세스가 될 뿐만 아니라 yesterday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얘는 단어잖아요. 얘는 의미가 없는 몰핌이고 폼적인 몰핌이고 아니 폼적인 그 서픽스이고 그러다 보니까 yesterday와 ed 간의 컴피티션에서 yesterday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면 ed를 습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폼이 가진 의미를 이런 맥락이나 아니면 뭐 문장의 다른 맥락, 문장의 배경 이런 다른 부분에서 폼이 가진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면 굳이 그 폼을 습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없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하는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요. 그래서 if meaning can be retrieved elsewhere and not just from the form itself, then the communicative value of the form will be diminished. 다른 부분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ed가 가진 의미는 사라진다. 사라지다 보니까 포커스가 안 된다. 포커스가 안 되면 노티스가 안 되면 습득을 할 수가 없다. As it is not important, we cannot learn the form as it is not important. 노티스가 안 된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런 우리의 프로세싱에 대한 본능 때문에 이런 ED 폼을 습득할 수 없다라는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 The teacher should put runners in teacher.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yesterday를 없애야겠죠? 그러면 worked에서 ed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the teacher should put runners in situation where they cannot comprehend a sentence by solely on context prior and other clues. 이런 클루에서 과거형을 파악할 수 없는 시츄에이션에 학생들을 두어야 한다. Rather, they must focus on the language itself. language 폼과 meaning, ed가 가지고 있는 폼과 meaning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상황을 structured input이라고 얘기를 하죠. They should pay attention to how the target forms were us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ed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They should process input for meaning before they process it for the form. Why? 왜 ed가 쓰였는지, ed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의미를 파악해서 문법을 습득해야 된다. 이런 말이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문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고요. 의미 중심으로 문법을 습득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요,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잠깐 멈추고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상황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상황을 structured input이라고 얘기를 했죠. input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ructured input이 되고요. 이 structured input activity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니면 두 글자로 했을 때는 processing instruction,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processing instruc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글자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빈칸 앞뒤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빈칸으로 채워질 순간이 온다면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structured input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yesterday라는 큐가 없는 ED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input. The input runners must rely on form or structure to get meaning, not rely on natural processing tendency. 우리의 그 정보 처리 본능을 거스르는 폼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혹은 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인풋을 structured input이라 한다. structured input을 어떻게 또는 an input which is manipulated in particular ways to push runners become dependent on form and structure. to get the meaning.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조건 폼과 스트럭처를 알아야 하는, 폼과 스트럭처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인풋을 structured input이라고 얘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는 어떻게 흐름이 되냐? 첫 번째, runners are given information about the linguistic structure or form. 이게 목표하는 타겟 폼의 정보에 대해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they are informed about the particular processing strategy that may negatively affect their picking up.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가 되는 인풋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타겟 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집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당연히 타겟 폼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방식으로 습득을 안 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주의를 안 기울이려고 노력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they are pushed to process the form during activities with structured input. structured input 활동을 통해서 폼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폼의 의미를 이해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혹은 폼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골자는 이래요. 그래서 예시, 이거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냐? 심플하게 만든 예시고요. 이렇게 큐를 안 줌으로써 ED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ED가 가진 의미를 파악해서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그런 인풋들을 많이 많이 제시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세싱 인스트럭션의 몇 가지 예시들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시는 사실 영어 교육과랑은 사실 좀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시는 영어 모국어 화자가 스페인어를 배우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교육과는 당연히 높아심에 하는 말이지만 다른 언어 뭐 그 뭐냐 다른 언어 예시를 들진 않거든요. 영어 임용고시는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뭔 얘기하다 말았니? 그래. 그래서 이것 자체가 막 시험에 나온다 그런 건 아니고 잘 보기 싫으시면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 예시가 structured input ambiguity나 processing instruction, input processing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요. P1F랑 P2랑 관련이 된 활동이고요. 이 활동은 그래서 워드 오더. 첫 번째 나오는 워드 오더. 문장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어떤 순서로 해석을 하느냐랑 문장에 처음 나오는 것을 보통 에이전트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의 내적인 경향성이 alter the form meaning connection. 의미를 왜곡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특히 영어 화자들은 처음에 나오는 것을 주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겠죠? 동사 뒤에 나오는 영향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모국어 화자가 스페인어를 배울 때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문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교에 이거는 팔로우, 쫓다라는 뜻입니다. El Señor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쫓네? 누가 쫓는 거지? 근데 첫 번째 나온 게 주어겠지? 그러면 라는 여성.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쫓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모국어, 화자인데 스페인어를 배울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러너가.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의 뜻은 그녀를 쫓았다. 그가가 이 문장의 뜻입니다. 그가 그녀를 쫓았다가 아니라 그녀를 쫓았다 그가가 문장의 뜻이 되는 거예요.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추럴한 텐던시 때문에 그녀가 그를 쫓았다. 뭐야? 나 왜 똑같은 문장을, 어, 죄송합니다. 그, 똑같은 문장을 썼는데요. 그녀를 쫓았다, 그가 그녀를 쫓았다. 똑같은 문장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내추럴한 텐던시에서는 그녀가 그를 쫓았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원래 뜻은 그녀를 쫓았다, 그가 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순에만 너무 주의를 기울이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에이전트라고 해석하는 우리의 텐던시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 어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와 L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이런 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라는 를이라는 뜻이고요. 여성형 아니 를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L은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면 어순이라는 텐던시를 극복을 해서 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두 번째 예시는 영어인데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어, 무조건 나오는 예시예요. 이 인풋 프로세싱이 나오면 이 예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과거형을 배우는 경우인데요. Focus learners attention only on verb ending, morphological ending. 학생들이 어떤 큐를 주는 게 아니라 verb ending, morphological ending, suffix 요거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Without other cues of lexical item or make them memorize meaning and form separately. 두 번째는 뭐냐면 make them memorize meaning and form separately는 뭐냐면 이건 뭐 굳이 설명할 이유는 없는데 그 폼이 가지고 있는 미닝을 파악하게 해서 문장을 이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로트러닝처럼 기계적으로 암기하게 하는 뭐 그런 겁니다. 이디는 과거, 이디는 과거 이런 식으로. 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1, 2, 3이랑 똑같아요. 과거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학생에게 스트럭처드 인풋을 제시해서 벌브 엔딩만이 텐스를 나타내게 하는 인풋을 제시해서 벌브 엔딩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요게 이제 프로세싱 인스트럭션 혹은 뭐 스트럭처드 인풋 액티비티의 예시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 괜찮으시죠? 뭐 추가로 학생들이 지문을 보고 과거인지 현재인지 스스로 파악해보게 한다. 이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교사의 재량이죠. 아무튼 0번과 1번이 이 Structured Input Activity를 잘 보여주는 예시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예시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정리. Using explicit explanation about form. 근데 이게 implicit F의 표현이야. form을 learners are given information about the linguistic structure of form. 과거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explicit한 explanation이 있는데 이게 implicit F의 반이야? 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표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표는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이러한 활동이 있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게 implicit F의 반인 이유는 procedural knowledge에 습득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xplicit, implicit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냐 족쇄에 여러분들을 너무 매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구나 생각을 하세요. 그렇구나. 그냥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만든다면 무조건 explicit, implicit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테니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form meaning connection이 있는 활동이다. form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커넥션을 파악하고 learners have to pay attention to how the target forms were used. 타겟 폼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in order to understand and interpret meaning.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폼과 meaning의 연결고리를 알아야 되는, 폼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language learning activity that encourages learners notice salient form, notice salient form. 그 폼을 파악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제공을 해야겠죠. Draw runners attention to notice specific linguistic feature. 그래서 그러려면 당연히 뒤에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input flood나 enhancement를 제시를 해야겠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input processing은 input flood나 enhancement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문장을 뭐 블로그에서 정리하거나 그런 거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이런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in other words, this activity is comprehension-based activity, not a mere practice. 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액티비티다. 폼이 왜 쓰였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액티비티다.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단순한 로트러닝이 아니라.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굉장히 높은 산을 넘어온 거예요. 만약에 다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좀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풋 프로세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인풋 프로세싱 문제가 나오면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마지막 사족으로 이거를 포커스 온 폼의 일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포커스 온 폼의 일종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라는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 아닌데 이걸 포커스 온 폼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포커스 온 폼이라는 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맥락이 주어져 있고 그 맥락 안에서 미닝과 폼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닝 중심으로 폼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이제 포커스 온 폼이죠. 근데 인풋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맥락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폼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어서 폼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스트럭처드 인풋을 제시해서 폼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인풋 프로세싱이라는 그런 입장이 인풋 프로세싱이죠. 그래서 포커스 온 폼이랑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포커스 온 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나 전체적인 맥락. 어, 문장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맥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미 중심의 언어 학습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포커스 온 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사족입니다. 사족.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이게 포커스 온 폼일까요, 아닐까요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해봅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넣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그냥 넣은 게 아니구나. 기출에 이거를 포커스 온 폼이다. 라고 넘,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포커스 온 폼. 뭐 이건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내용이고, 그치만 이것만 봐서도 포커스 온 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포커스 온 폼이라는 개념이 뭔지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프로세싱이라는 큰 산을 우리가 오늘 넘어왔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듯이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동영상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나머지 어디 갔니?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